그러면 이제 이 경우는 매수인자 선임 모가실인 경우에 이제 하자에 대해서 매도인의 책임을 묻는데 책임의 내용이 어떻게 되는가? 여기 이제 완전물 급부 조건이 불특정 매매의 경우는 매수는 인정이 된다. 요게 차이고 나머지는 이제 똑같은데 이 경우 이제 매수인은 이 하자로 인해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당연히 계약을 해지하고 아울러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지만 하자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한 것이 아니다. 하자가 경미하다. 그럼 이제 하자로 인해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거는 해지하면 안 되고 손해배상 청구한다. 요게 이제 책임의 내용이고 제척 기간의 차이가 있어요. 아까 권리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은 570조하고 576조 두 경우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 이미 확정이 되는 경우 빼고 나머지는 제척 기간이 권리하자는 1년이었는데 물건하자의 경우는 이 제척 기간이 1년이 아니라 6개월로 줄어져 있다는 거. 왜 그러느냐? 권리하자는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권리 분석을 해야 되고 머리 써야 되고 자료 찾아야 되고 권리 분석해야 되고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물건하자는 이 매수인이 현장 가서 눈으로 꼼꼼히 확인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 굳이 계약의 불확실 상태를 1년씩 유지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로 줄어져 있고 이게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럼 일단은 책으로 돌아가서 거기 지금 462페이지에 동그라미 담보 책임에서 먼저 손해배상 청구권 기억번에서 거기 동그라미 B번 거기 보면 판례가 하나 나와 있어요. 95년 2월 30일 판례. 요게 이제 어쩌다 잊어버리면 한 번씩 자주는 아니고 잊어버리면 한 번씩 물어보는 판례인데 원래 담보 책임은 이 유상계약의 특성상 급부하고 반대급부사 대관계를 유지시킬 필요성 때문에 담보 책임 인정이 되기 때문에 하자 발생에 있어서 매도인의 귀책사 여부는 따질 필요 없는 무과실 책임이다. 아까 서두에 잠깐 이야기했는데 거기 B번에 보면 두 번째 줄에 그 말이 다시 씌었어요. 이게 무과실 책임을 묻는 거예요. 담보 책임은. 따라서 과실 상계라든가 과실 자체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적용될 수가 없는데 그러면 왜 유상계의 경우에 담보 책임을 묻느냐? 하자 있으면 매수인이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지 양자 공평을 기할 수 있다는 거렇게. 그렇다고 보면 뒷부절의 핵심 공평 원칙의 입각에서 하자 발생 및 그 하자 확대에 매수인의 잘못이 가공이 됐다고 말로. 그럼 매수인의 잘못도 참작을 해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공평 원리에 맞지 않겠냐 그 말로. 따라서 하자 발생에 있어서 매수인에게 잘못이 있다. 또는 그 하자의 확대에 있어서 매수인에게 잘못이 있다. 그런 매수인의 잘못도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때 참작을 좀 해야 된다. 그런 판례요. 어쩌다 한 번씩 물어보니까 지나가는 거 한번 믿고 니은번에 계약의 목적 달성 못하면 계약 해지하고 권리행사기간 제척기간은 하자 안날로부터 6개월, 1년이나 6개월로 줄어져 있고 그 다음에 종류매매에서 목적물 하자가 아니고 나머지 똑같고 우치로 넘어가서 담보 책임에서 기억번, 특정물 매매하고 책임 내용이 똑같고 니은번, 완전물 급부 적용권의 특징이다. 고약이니까 주의할 게 하나가 있어요. 이 경우에 밑의 경우는 이 매수인이 이제 이 불특정물 매매에 있어서 하자가 있는 경우는 위하고 똑같은 담보 책임을 묻든가 또는 선택적으로 권리행사한 거 담보 책임 똑같은 담보 책임을 묻든가 또는 하자가 없는 완전한 물건으로 바꿔서 인도해달라. 완전물 급부 청구하든가 이걸 선택적으로 권리행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담보 책임을 묻든가 또는 하자가 없는 완전한 물건을 바꿔서 인도했다는가 선택적으로 권리행사를 하는데 문제는 그 밑에 10줄 넘게 쓰였는 판례가 하나 나와 있어요. 최근 2014년 5월 16일자 판례 한 12줄 쓰였는 거 다 읽을 필요 없고 요지는 뭐냐 그러면은 중간쯤 한 6번째 줄 좀 봐보세요. 분명히 이제 불특정물 매매의 경우는 매수인이 하자가 없는 완전한 물건을 바꾸서 인도해달라 안전물급 청구권이 인정이 된다고 그랬죠. 근데 이 안전물급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냐 그거 묻는 판례야. 6번째 줄 좀 보면
따라서 해가지고 매매 목적물 하자가 아주 사소한 거다면 경미에서 수리등의 방법으로 수선등의 방법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거꾸로 매도인에게 하자 없는 완전한 물건을 급부를 하도록 의무를 주면은 매도인에게 지나치게 커다란 불이익이 오더라는 거야. 이런 경우는 그 밑에 줄 공평원칙에 반하니까 완전물급 조건 인정하면 완전물급 조건 행사를 제한하는 게 타당하다, 이런 이야기인데, 예를 들면 이 사례를 봐보세요. 여기 지금 2002년도에 그랜저 신차대를 매매했다고 그랬죠. 그러면 엔진 부위에 결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자가 너무나 중대하잖아. 자동차 심장부가 엔진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하자가 없는 완전한 장치로 바꿔달라, 완전한 새 차로 바꿔달라 청구할 수 있겠지만, 여기 이제 판례 내용은 어떤 거냐 그러면은 신형 자동차 매매를 하는데 앞에 계기판 있죠. 계기판에 보면은 속도계 있잖아요. 밟으면 100, 120 올라가는 요 속도계가 고장이 난 거예요. 엔진 같은 거 말고. 그럼 이런 거는 간단히 수리가 가능하잖아요. 근데 매수인이 뭘 요구했느냐, 여기 계기판이 인도받고 한 5일쯤 지났는데, 타다가 신차 인도받고 5일쯤 지났는데 요 계기판에 속도계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에 하자가 없는 새 차로 완전한 신차로 바꿀 수 있는 달라 완전물급 조건 행사를 했고, 자동차 회사는 아니 계기판 속도계 이상했는 거는 간단히 수리하면 된다고, 그따위 차값이 많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근데 새 차로 바꿔달라면 공평에 반하지 않느냐고 막 해서 소송에 붙은 사건이야. 근데 이 사건의 경우는 완전물급 조건 인정해 줄 수 없다, 그런 판례라고 말이야. 그러니까 같은 신형 자동차 엔진부에 결함이 있다는 거는 하자가 너무 중대하죠. 기아 목적 달성 수 없을 만큼. 그러니까 이 계기판에 붙는 속도계가 고장이 난 사건이 이게. 이거는 사소한 거겠다. 하자가 경미하잖아요. 수선해도 별 상관이 없잖아요. 이런 경우는 안전물급 조건이 인정이 안 된다, 제한받는다, 그런 치니까 중간구조 아까 지적이 좀 한번 읽어보고, 그런 다음에 이제 뒤에 넘겨서 핵심 전개 박스를 읽어볼 필요 없고 다시 앞으로 돌리세요. 아까 보루해 놓은 462페이지 제일 위에 판례, 2000년 그 1월 18일 써진 판례, 요게 시험에서 무죄하게 출제가 된다는 거예요. 법률적 장애 사유가 있는 경우, 법률적 제한 사유가 있는 경우, 판례 내용이 이런 건데, 이걸 생각 이상으로 많이 물어본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내용은 이런 거예요. 사건 내용이 지금 갑이 설명드려야 돼요. 토지 소유자인데 을이 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기로 매매를 했다 그 말이에요. 얘는 말라고 매매를 했느냐,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해서 매매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는 건축 허가를 분명히 받는데 지장이 없었는데, 계약 체결한 이후에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다 보니까 건축 허가를 받을 수가 없게 됐다는 것. 그럼 매수인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본래 이용되도록 땅 사용을 못하죠. 이런 거를 법률적 장애 사유가 있는 경우, 건축 허가를 못 받게 됐다 그 이야기니까, 법률상 장애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제한이 있는 경우, 이때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어떻게 책임을 묻습니까? 법률적 제한 내지는 장애 사유가 있는 경우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야기인데, 이 예권에서는 먼저 이거를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권리의 하자로 볼 것인지 아니면은 물건의 하자로 볼 것인지, 이것부터가 이제 시험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일단 학설하고 판례가 정반대인데 다수 학자들은 이게 권리하자로 봐야 된다는 거. 왜 그러느냐, 아까 우리가 앞에서 배운 권리하자 중에서 이게 뭐하고 비슷하다는 거야. 자, 토지 매매했다, 매수인이 소유권 취득은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이 경우는 법률적 제한, 건축허가를 받을 수가 없다는 제한 사유 때문에 본래 용도로 사용을 못하고 있죠. 이게 뭐하고 비슷하느냐, 575조 권리가 용익적 권리에서 제한되는 것 담보체험하고 비스무리하다는 거야. 내용 보면 비슷하잖아요. 용익적으로 권리가 제한되는 경우도 내가 목적물 소유권 취득했다. 근데 여기
영역적 권리가 설정이 됐으니까 내가 사용 못한다. 이거하고 비슷하다는 거. 그래서 다수 학자들은 575조가 비슷하니까 권리하자로 보자. 요리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판례가 중요해. 시험에서는 이걸 묻게요. 우리 판례는 물건화하자로 봐야 된다. 요리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얼른 보면 학설이 맞는 것 같은데 권리가 영역적으로 제한되는 경우가 비슷무리하니까. 근데 왜 판례는 물건화하자로 보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시험에서. 이유는 권리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은 이게 전제가 되는 거야. 아까 각종 뭐 전세권이라든가 뭐 저당권이나 뭐가 설정이 되어 있는 걸 떠올려 봐라 말로. 그러면 목적물에 제3자 권리가 설정이 되어 있다. 그러면 권리하자는 매도인이 제3자 권리를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서 권리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을 묻도록 되어 있다는 거야. 예컨대 제3자 앞으로 전세권이나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다. 그럼 매도인이 전세금 돌려주고 또는 돈 갚으면 전세권, 저당권, 제3자 권리는 제거할 수 있지 않냐 그 말로. 이런 걸 전제해서 권리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 인정이 되는데 여기 법률적 장애사가 있는 거고 제한사가 있는 거고 건축허가를 지금 못 받는다는 거야. 법률적 제한 때문에. 근데 매도인이 법률상으로 건축허가 못 받는 거를 매도인이 지가 법을 개정을 해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가? 이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야. 바꿔 말하면 제3자 권리가 설정이 됐고 그 권리를 매도인이 제거할 수 있다는 걸 전제해서 권리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 인정이 되는데 법률적 제한의 경우는 그거하고 전혀 성질이 다르다는 거야. 그러니 권리하자로 봐서는 안 되고 물건하자로 봐야 된다. 요 얘기 이 말부터 집중 물어봐요. 그러면 왜 이게 이제 중요하냐 그 이야기인데 권리하자로 볼 때하고 물건하자로 볼 때하고 차이가 좀 몇 가지가 있다는 거. 그럼 뭔 차이가 있느냐? 이제 공부를 대충 했으니까 점검을 한번 해보자 말로. 이걸 다수설처럼 575조 권리하자로 보게 되면은 요건상 매수인은 선이기만 하면 담보 책임 물을 수 있어요. 근데 물건하자로 보게 되면은 요건상 매수인은 선이 무과시로 되겠죠. 이런 차이가 있고, 그다음 제적 기간의 차이가 있어. 권리하자로 보면은 제적 기간이 요거는 하자했다는 사실 안 됐다 1년인데 요거는 6개월이고 요건에서 이런 차이가 있는데 가장 큰 차이는 뭐냐? 경매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말해. 경매에서 이제 바로 뒤에서 요거 끝난과 동시에 경매를 배우는데 경매의 경우는 권리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만 경매의 경우는 물을 수 있고 물건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은 물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법률적 장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권리하자로 보게 되면 경매의 경우도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물건하자로 보게 되면 경매의 경우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게 가장 큰 차이에 해당이 된다. 바꿔 말하면 내가 낙찰받은 물건에 법률적 제한이 있다. 그럼 이걸 물건하자로 보기 때문에 판례하면 이런 거는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거예요. 경매의 경우는 이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걸 중요하게 시험에서 내는데 결론 판례는 물건하자로 본다. 정리 딱 하고 그다음 또 한 가지. 거기에 판례에서 마지막 구절이 생각 이상으로 아주 중요하다는 거야. 그 판례에서 마지막 구절을 보면 하자의 존재 여부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는 거 나와 있죠. 계약 언제를 기준으로 성립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게 또 그렇게 시험에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어디 공부하고 있어? 462페이지 제일 위에 판례 공부하고 있잖아요. 462페이지 눈이 왼쪽으로 가서 제일 위에 올라가 있어야 된다고. 거기 마지막 구절이 그렇게 시험에 중요하다고. 자 있나요? 따라서 다 칠판 사례를 보세요. 이 사례는 내가 이렇게 예를 들었다고. 아파트를 건축해 토지를 매입을 한다. 근데 계약 체결 당시에는 건축을 받는데 지장이 없었다. 계약 체결한 이후에 사업 계획이 변경이 되다 보니까 건축을 못 받게 됐다. 그러면 이 경우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는가? 이런 이야기인데 하자 존재 여부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돼요? 계약 성립시를. 근데 이 경우는 계약 체결 당시에는 허가받는데 지장이 없었죠. 뭐 하자 없었잖아. 나중에 하자가 생겼잖아. 따라 이 경우는 담보 책임 물을 수 없다. 이런 것 때문에
그 마지막 구절이 아주 중요하다 말이야. 하자 전부는 계약 성립시를 기준으로 판단한 게 사례 문제로도 출제하고 그러니까 저런 사례 나오면은 속지 않도록 요 주의하시라고. 판례를 그 암기식으로 그대로 내줄 수도 있지만 사례로 바꿔내도 안 틀리도록 하라 그 이야기야. 그다음 이제 어디로 다시 돌려보냐 그러면은 제일 앞에로 이제 담보책임 시험에서 중요한 권리자는 담보책임, 물건하는 담보책임 대충 줄거리를 잡았으니까 다시 앞으로 돌려서 저기 449페이지로 돌려보세요. 449페이지로 돌려보라 말이야. 보충학습 써진 데 보세요. 권리하자는 담보책임 이제 공부했죠? 개념이 안 써졌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면 권리하자는 담보책임은 매매의 목적물인 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않든가에 또는 매도인에게 그 매도인에 속하지 않든가 그게 동그라미 1번, 2번, 3번 요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또는 매도인에게 속하지만 타인의 권리에서 제한됐기 때문에 매수인이 완전한 저작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요게 동그라미 4, 5번을 말하겠죠. 575조, 576조를 이런 걸 권리하자 그래. 이런 걸 스스로 만들어낼 줄 알아야 된다고. 그 다음 물건 하자는 담보책임을 뭐라고 부른다? 하자 담보책임 이렇게 부르고 요거는 매매의 목적물 자체에 물질적인 결함이 있기 때문에 교환가치나 사용가치가 충분하지 못한 경우가 물건 하자는 담보책임 하자 담보책임이고 그 다음에 뒷페이지 담보책임은 내용이 이따 경매는 이따가 배우기로 하고 담보책임 내용 지금까지 배운 거 떠올리라고. 자, 첫째, 일정한 요건 아래 매수인에게 계약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이 됐죠. 주로 어떤 때 인정이 됐나요? 하자로 인해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지권이 인정이 되는 거야. 두 번째, 대금감액 지급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몇 가지 있었죠. 어떤 경우였어요? 거꾸로 하자가 있지만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는 해지를 못하기 때문에 대신 대금감액 청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 손해배상 청구는 어떨 때 했나요? 선의 매수인에 한해서. 그죠? 그래서 악의 매수인도 유일하게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가 딱 한 가지 있었죠. 576조에. 그 다음 출제비용 상환 청구권도 576조 경우에 매수인에게 인정이 되죠. 그 다음 안전물 급부 청구권은 불특정물 매매의 경우에 안전물 급부 청구권 인정이 됐죠. 그죠? 이 5가지 권리가 매수인에게 인정됐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담보책임의 내용과 관련해서 이 5가지 권리가 일정한 요건 아래 매수인에게 인정이 되는데 지금까지 공부한 걸 들어보면 책에서 또 내 입에서 이 말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죠. 매수인에게 하자 보수 청구권이 인정이 된다. 이 말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죠. 따라서 매매의 경우에 담보 책임의 내용으로서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권리는 그 5가지 권리뿐이고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매수인에게 하자 보수 청구권은 인정이 안 돼요. 쉬운 문제 낼 때 이걸 답으로 많이 해줘. 다음 중 매매에 있어서 담보 책임 내용이 아닌 걸 골라내 가지고 이런 것도 틀린 사람이 있어. 하자 보수 청구권은 지금까지 책이 없었잖아. 내가 말한 적 없잖아. 이 말 알아듣겠나요? 이것도 틀리고 나와서 이렇게 또 물어본 사람이 있더라고. 여기 보세요. 요 건물 매매했죠? 칠판 보시라고. 설명할 때는 설명 들으라고. 건물 매매했죠? 공부를 한 태기도 안 한 사람, 책 한 페이지도 안 읽고 설명을 또 설명도 안 듣고 지 혼자 통반장 한 사람들. 다음 중은 매매에서도 담보책임 내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거. 1. 안전물급 조건, 2. 해제권, 3. 손해배상 조건, 4. 출제비용 상권, 5. 하자보수 청구. 그럼 5 다 고르면 돼. 10초도 안 걸려서 공짜로 죽여서 내주는 거니까. 이것도 틀리고 나왔어.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야, 이제 건물에 하자가 있으면 요거 하자 보수가 청구하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게 인정이 안 돼요? 이렇게 또 물어보게 난 머리 돌아올 뻔했다고. 책 한 편도 안 읽고 설명하면 안 듣고 통반장 하니까 그래 그런 사람들은. 여기서 말하는 권리를 묻는 거야. 이 사람들이 하자가 있을 때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하자 수리해 주세요. 매수인이 그랬어. 매도인이 알았어. 내가 수리해 줄게. 그럼 땜빵 하자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 지네들끼리 알아서 하는 거. 근데 우리가 지금 묻는 거는 권리를 묻고 있죠. 민법에서 권리로 인정이 되냐 안 되냐 그걸 묻고 있다고. 근데 하자보수 조무권은 우리 민법상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뭐가 아니야. 권리가 아니라고. 그걸 묻는 거예요. 법에 기초가 안 되는 사람들, 그런 말 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민법이 실제법이다, 권리문 배우는 법이다 이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기초문과정부터 가르쳐 줬어도. 그런 엉터리 같은 질문 하지 마세요. 아니 하자 보수더라고. 그러니까 하자 보수해 주던데요. 아 그거는 지네들끼리 하는 거고 우리 민법에서 말하는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권리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매도인은 거부해도 상관없어. 하자 보수에다 청구할 때 매도인은 하자 보수해줄 의무는 없으니까. 제 말 하나 말 알아듣겠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 좀 내면 틀리지 마시라고. 그 틀려놓고 쪽파지가 그런 질문 좀 하지 말고. 그 중에서 말 알아듣을 거예요. 다시 뒤로 돌려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 경매 하나만 살펴보자 말아. 그러니까 채권 매도는 담보 책임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 10몇 년 만에 한 3년 전에 오지선당에서 왼쪽에 보면 조문 하나 나와있죠. 579조 조문 있잖아요. 그 조문 하나가 지문 한 개 들어간 적이 있었어. 근데 그거 풀기 위해서 또 10분 소비할 필요도 없고 신경 쓸 필요도 없다고. 제껴버려도 되고. 그 요거는 중개업하고는 아무 상관없으니까. 경매서 담보 책임 지금부터 있는 대로 집중하라는 거. 이거는 이제 옛날에 2000년대 이전에는 경매서 담보 책임이 거의 출제가 안 됐는데 중개사법이 개정이 되면서 지금 이제 중개업자들이 경매 대리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말이요. 경매 대리도. 따라서 경매서 담보 책임도 이제는 경매한 사람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중개사 시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례 문제로 이 앞에 작년 시험에는 이게 사례 문제가 엄청 어렵게 나왔어요. 경매서 담보 책임이. 아마 내가 볼 때는 다 틀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암기 갖고 풀 수가 없으니까. 따라 스토리 파악 다 하고 특징이 뭔지 알고 그러면 문제 푸는데 지장은 없는데 단순히 두드러 외워봐야 문제 손도 못 든다는 거예요. 이것도 사례 문제들 요즘에 유달리 많이 내기 때문에 내용은 이런 것인데 지금 의리 가구로부터 돈 1억을 빌리고 이 건물 위에 채권자에게 저당권을 설정을 해줬어요. 저당권을. 나중에 채무자가 변제 안 하니까 저당권자가 경매 청구, 경위 낙찰을 받았어요. 이걸 이제 경락인 민사집행법에서는 경매를 매매 일종으로 보니까 얘를 매수인이라고 부른다고 가르쳐 줬죠. 이렇게 경락이라고 부르는 애 이렇게. 근데 내가 이제 인도받고 보니까 첫째, 건물 자체 물질적인 결함,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도 생겼고 인도받고 보니까 낙찰자가 매수인이. 둘째, 이 목적물이 채무자 거 예건 줄 알았더니 목적물의 전부던 일부가 채무자 말고 제3자 소유라든가 또는 저당권보다 이 건물 위에 선순위로 전세권이 설정이 됐다든가 또는 등기된 임차권이 설정이 됐다든가 또는 주택임대법법에 적용을 받는 주거용 건물인데 인도받고 임차 중독신고를 해서 대항 요건을 갖췄다든가 선순위 용익적 권리가 설정이 됐다라 그 말할게. 저당권 선순위로. 그럼 후순위의 저당권자 경매 낙찰이 되더라도 여기 선순위 용익적 권리는 원칙적으로 소멸 안 되기 때문에 얘는 각종 용익적 권리에서 권리가 제한되는 경우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그 말로. 이런 것이 흔히 말하는 권리하자. 그러면 이 낙찰자가 낙찰을 받았을 때 목적물 자체 물적인 결함이 있는 물건 하자가 생긴 경우도 있고 이처럼 권리 하자가 있는 경우도 있다 그 말로. 그러면 경매도 매매 일종이고 경락을 매수로 보기 때문에 이런 경매 경우도 똑같은 담보 책임을 이 매수인이 물어야 되지 않냐 그 이야기요. 이게 경매에서 담보 책임 문제라고 말이요. 그러면 이때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내용 파악 정확히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경우를 말하니까 낙찰 받았을 때. 그러면 먼저 이때의 경매는 흔히 말하는 공경매만을 의미를 하고
강제 경매를 했다든가 채권자가 저당권자처럼 임의 경매를 했다든가 국세징수법상 공매 처분했다든가 이런 공경매를 말하고 여기 경매에서 사경매는 제외된다는 거. 사경매는 계약의 경쟁 체결을 사경매라고 그래요. 요거 10만 원 사실 분 도리도리 9만 원 도리도리 8만 원 이런 거를 사경매라고 그래. 해당이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경우는 아까도 잠깐 나왔다시피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거예요. 권리 하자에 대해서만 담보 책임을 묻도록 되어 있어요. 왜 그러느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권리 하자는 권리 분석해야 된다. 머리를 써야 된다고. 법을 좀 알아야 되고. 근데 물건 하자는 현장 가서 눈으로 확인해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목적물 자체 물적인 결함이 있는 경우 물건 하자에 대해서 이 매수인이 담보 책임을 묻도록 하면 매매의 경우에 담보 책임의 내용으로서 매도인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냐? 계약을 매수인이 해지하는 거예요. 매수인이 하자에 따라 계약 해지해버리면 매도인은 못 팔아먹는다 그 말이었게. 그러면 이 경매에 있어서 물건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 담보 책임을 묻도록 하자 해서 매수인이 계약을 해지를 하게 되면 이거는 경매를 해지를 하는 거예요. 그럼 경매를 해지한다 그 말은 원래의 경매 결과를 무효로 돌리고 재경매에 붙인다 이런 의미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목적물 자체 물적인 결함이 있는 경우도 담보 책임을 묻고 경매를 해제 재경매를 붙이게 되면 누가 경매 결과를 신뢰를 안 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 목적물 자체 물적인 결함 있는 거는 네가 머리 쓰는 게 아니고 현장 가서 눈으로 확인하면 되니까 현장 가서 눈으로 꼼꼼히 확인해라 그 말이에요. 요거는 보호를 안 해준다는 거. 네 가서 하면 되니까 대신 머리를 써야 되고 법을 좀 알아야지 해결이 되는 권리 하자에 대해서는 우리 법에서 보여줄게 이런 취지라고 해서 경매 결과를 확실하기 위해서 물건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은 물을 수 없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아까 이런 걸 가르쳐줬어요. 담보 책임은 요 매매 계약이 유효라는 걸 전제해서 책임을 묻는 거라고. 유효니까 내가 매수해야 되는데 하자가 있으니까 책임지라고 꼬장 부르는 거야. 따라 계약 자체가 무효가 돼버리면 매수 안 해도 되는데 하자가 꼬장 부리면 맞아 죽는다고 이게. 따라 이 원리는 경매 경우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따라서 경매 절차가 무효가 돼버리면 이 경우는 매매가 무효되는 경우는 마찬가지로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 따라서 경매가 담보 책임을 물으려면 경매 절차가 매매가 유효해져 담보 책임을 묻듯이 유효라는 게 전제가 된다는 것. 세 번째 특징. 그 다음에 네 번째 특징. 이 경우에 그러면 권리하자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데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는가? 여기 채무자인가? 여기 경매 신청을 한 저당권자, 채권자인가?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됩니까? 하자가 있을 때 이게 문제인데 지금 여기 매매로 말하면 매도인에 해당이 되는 사람은 목적물 소유자인 채무자라고 말이야. 따라서 일단 권리하자가 있으면 여기 매수인 경락인은 매도인에 해당이 되는 목적물 소유자 채무자에게 1차적으로 담보 책임을 묻고 얘한테 책임을 묻고 얘가 변제 자력이 없으면 2차적으로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게 담보 책임을 묻는다. 2차적으로.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 이 경우에 책임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손해배상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인정이 안 된다는 것. 담보 책임 내용으로서 손해배상 청구는 못하는데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먼저 첫째, 채무자 경우 얘한테는 왜 손해배상 청구는 원칙적으로 못하느냐. 요게 누가 경매 신청했는가를 생각해 보는 거. 채권자인 저당권자 쪽에서. 그래 낙찰이 됐고 채무자 의사에서 경매에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자가 떠들어서 얘한테 손해배상 청구까지 해버리면 채무자에게 너무 가오가 다는 거야. 거꾸로 채권자에게 책임 물을 때도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못 하는데 왜냐? 얘는 소유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그 대신 유예가 있어요. 예컨대 여기 채무자가 하자했다는 사실을 알면서
고지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채권자가 하자되는 사실을 알면서 경매 처분을 했거나 이런 경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면해주게 되면은 이런 거는 신의책에 반한다는 게 나쁜 새끼들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위해주로 손해배상 청구한다. 이게 기본 골격이고 요 범주 내에서 주로 출제해요. 저로 돌아가서 내용 파악을 정확히 해야 돼요. 사례 문제를 물어보니까 내용 파악에 되어 있지 않고 백날 밑에 거 외워봐야 문제 못 푸니까 사례 내용이 다 틀리니까 사례 파악 잘 하시라고. 목적물 전부터 일부에 권리가 채무자 말고 제3자 소가든가 여기 목적물이 경매신자 저당권자보다 선순위 용익적 권리가 설정이 되어 있거나 이런 경우를 말하니까 요건에서 동그라미 1번 공경매만을 의미하고 사경매에 포함되지 않는다. 동그라미 2번 디귿구절 목적물에 하자는 게 담보책임이 목적물 하자 물건 하자에 대해서는 담보책임 인정이 안 된다. 경매가 확실히 하기 위해서다. 뒷페이지 판례 뒷페이지 판례 첫 번째 판례 뒷구절 담보책임은 매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경매 절차는 유효하게 이루어졌으나 경매의 목적이 된 권리 전부 또는 일부가 타인에게 소환 등 하자로 경락인이 완전한 소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이를 잃게 되는 게 인정되는 것이고 마지막 구절 경매 절차가 무효인 경우는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정리했다고 하고 다시 앞페이지 돌리고 담보 책임 내용 동그라미 1번 누구한테 책임을 묻느냐 1차로 채무자에게 책임을 묻는다. 손해배상 청구는 원칙적 인정이 안 된다. 제일 밑에 줄 그러나 싸가지 없는 경우 채무자가 하자를 알고서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채권자 같으면 하자를 알면서도 경매 청구하면 싸가지 없으니까 손해배상 청구한다. 뒤에 동그라미 2번 채무자가 자력이 없으면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게 담보 책임을 묻는다. 정리했다고 하고 밑에 박스 핵심 정리 경매 담보책 읽어볼 필요 없고 우측에 넘어가서 담보 책임을 면제시켜주는 특약 같은 것이 유효이냐. 담보 책임이나 민법 규정도 흔히 말하는 임의 규정이에요. 따라 당사자 특약으로 그 책임을 가중시킬 수도 있고 경감할 수도 있고 면제할 수도 있다는 것. 임의 규정이니까 한 번쯤 읽어보고 그 다음 담보 책임과 동시에 감독권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는 매수인이 계약을 해지하는데 해지하면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거는 전부 동시행 관계겠죠. 읽어볼 필요도 없고 앞에서 원상회복은 동시행만 다 배웠으니까 밑에 박스 뒷페이지까지 쳐다도 보지 말고 그 다음 환매 이거 환매부터 이제 아주 쉬워요. 이 환매는 글자 그대로 목적물을 매도했다가 되사온다 그래서 이제 환매 이렇게 부를 건데 이런 것이 환매고 환매는 이제 어쩌다 한 번씩 물어보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 몇 가지만 속지 않도록 숙지해두고 한 4, 5년에 한 번씩이나 출제될 거니까 간단히 살펴보고 넘어가자 말이야. 이 토지에 대해서 두 사람이 매매계약 체결해요. 이렇게. 근데 환매가 되려면 가장 중요한 거는 매매계약 체결과 동시에 목적물을 대사하고 있다는 특약을 맺는 것. 체결과 매매계약 체결과 동시에 이렇게 목적물 대사하고 있다는 특약. 이걸 이제 환매의 특약이라고. 그러면 이제 매도인이 목적물을 대사할 수 있는 권리 환매권을 보유를 하고 환매 기간이 경과가 되면 환매 대금을 제공하고서 목적물을 매수로부터 되사온다. 이런 거를 환매 그래. 뭐 이해하는 것도 아주 쉽고 쭉쭉 있고 우측에 넘어가서 동그라미 2번에 보면 환매는 보통 채권담보 기능을 가진다 해가지고 뭐라 썼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잠깐 칠판. 여기 칠판의 사례는 이제 본래의 환매를 지금 예에 들어준 것이고 이 환매라고 하는 것이 비전형 담보, 변칙 담보 그 중에서 매도 담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매도 담보 법률적 수단으로 주로 이제 실무에서는 활용되는 것이 환매인데 이걸 살펴보자고 말이에요. 다시 이 갑이라는 사람이 2억짜리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돈 1억 원이 갑자기 필요하더라고 말이에요. 돈 1억 원이. 이런 경우에 이제 이런 방법을 편법으로 쓰는 경우가 있다고 말이에요.
사업자금 1억 원을 필요로 한 자가 일단 자기 2억짜리 토지를 을에게 매각을 하는데 매매대금 1억 원으로 매각을 한다. 이것부터가 이제 이상하다고 말이요. 2억짜리면 2억에 팔면 되지. 1억 원을 일단 매도를 하고 그 대신 이걸로 땡 쳐버리면 이거 밥 넣어놓고 죽어야죠. 이렇게 해서 이제 특약을 딱 맺은 거. 계약서와 동시에 그게 이제 목적물 대사하겠다는 환매 특약을 맺은 거. 내가 3년 이내에 대사하겠다 이렇게. 요 기간을 환매 기간이라 그러고. 그런 다음에 이제 물론 등기는 매수는 일단 넘겨줘요. 매매계약서로 등기 전에 주고 계약서와 동시에 이제 특약을 맺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3년여 대사할 수 있는 걸로 환매권을 딱 보유를 하고 그러다가 환매 기간 3년이 도래하면 환매 대금을 제공하고서 목적물을 대사온다. 요게 이제 보통 환매인데 이걸 이제 실질적으로 분석을 해보면은 이런 의미를 갖는다고 말이야. 형식적으로는 갑이 매도인이고 을이 매수인인데 실제로는 요 갑이 차무자고 돈 빌린 자고 우측의 매수인이 채권자고 여기 1억 원은 매매대금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여기에 빌린 돈 원본에 해당이 되고 여기 3년이 환매 기간이지만 여기에 실제로는 변제기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 저 환매 대금은 피담보 채권에 해당이 되는 거라 그 말. 그러면 결론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매도인 갑 실제로는 채무자가 매매 계약의 형식을 빌려서 매수인 채권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리고 자기 2억짜리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런 거를 뭐라고 부르느냐? 매도담보 이렇게 부르는데 매도담보다 그 말은 가등기담보 공부 한 번만 한 사람 같으면 다 아는 이야기인데 매매계약의 형식을 빌려서 자금을 빌린다. 용잡은다 그래서 매도담보 그래요. 이건 매매계약의 형식을 빌려서 1억 원을 빌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나중에 이제 얘가 환매 기간 변제기 도래했을 때 1억 원 변제 못하면 얘가 그대로 소유권 취득하고 환매 대금 제공해서 찾아오고 돈 생기면 그 대신 이제 환매 대금을 제공하고서 찾아와야 되는데 기간 내에 못 찾아오면 얘가 소유권을 취득을 해버려. 그러면 얘는 1억 빌려주고 2억짜리 소유권 취득하니까 엄청난 폭리를 취하죠. 따라서 이 폭리를 규제하기 위해서 제정이 된 특별법이 가등기에 담보되는 법률이니까 이 매도담보 경우도 가등기에 담보되는 법률로 규제를 받는다. 그런 이야기예요. 따라서 요즘은 이 환매라고 하는 것은 매도담보라는 변칙담보 법률적 수단으로 실무에서는 많이 활용이 된다. 매매계약 형식을 빌려서 자금을 융자받는 매도담보 수단으로 환매가 많이 행해진다. 이런 이야기가 쓰였는 거예요. 쭉쭉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 환매권은 동그라미 형성권이다. 환매 요건에서 목적물은 부동산, 동산, 기타 재산권 불문한다. 밑으로 내려가서 핵심은 동그라미 1번. 환매가 되려면 매매처가 동시에 해야 된다. 동그라미 2번. 환매도 요 매매계약을 전제로서 환매 특약에 맺으니까 주된 계약, 종된 계약, 계약금 계약과 똑같이 매매가 무효 취소가 되면 환매 특약도 무효 취소가 된다. 뭐 이런 거 틀린 사람 없을 것이고 뒤에 동그라미 3번.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는 환매권의 보유를 가등기할 수 있다. 물론 등기부에서 배웠겠지만 소유권 이등기에 부기등기 형식으로 가등기를 하면 될 것이고 그 다음 환매권의 보유를 등기할 수 있고 그 다음 환매 대금 제일 많이 물어본 거 정리했다고 하고 원래의 매매 대금에다가 매수인이 부담하는 매매 비용 합한 거를 환매 대금. 핵심은 원래의 매매 대금에 대한 이자는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 또 찢어놨는데 그거 환매 대금하고 눈 우측으로 돌리세요. 471페이지 제일 밑에만 동그라미 3번 연결지어서 공부를 해야 돼요. 471페이지 동그라미 3번 있잖아요. 매도인은 원래의 매매 대금만 이자는 지불할 필요가 없고
그럼 매수인은 엄청난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칠판. 요 1억 원에 대한 이자를 얘는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매수인은 토지를 반환하는데 3년, 한매기가 아니라 3년이면 3년 동안 원본에 대한 1억 원은 이자 한 푼도 못 받으니까 엄청난 손해보지 않느냐 그 말이야. 따라서 대시제 매수인은 뭘 할 수 있느냐. 원래 매매되면 이자는 매도인이 지불할 필요 없고 얘는 이자 대신에 목적물로부터 그동안 과실을 취득할 수 있다 그 말이야. 따라서 매도인이 원래 부담해야 될 원래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하고 그동안 매수인이 목적물로 또 취득한 과실은 상기하는 걸로 보자. 이런 이야기니까 이걸 정확히 깨우치고, 물론 다른 약정이 있으면 약정이 올 수도 있겠지만, 따라서 왼쪽에 가로쳐서 한번 한매대금하고 그것만 따로 외우면 문제 못 푸니까 우측에 동그라미 제일 밑에 3번하고 연결지어서 완벽하게 정리할 것. 그 다음 한매기간도 의외로 중요하니까 기억을 잘해두는데, 한매기간은 가급적이면 단기로 할 필요가 있다는 거야. 단기로. 왜 그러느냐. 지금 이런 건물에 대해서 만약에 매매를 했다. 환매 특약부로. 그럼 매수인 입장에서는 건물 관리를 제대로 안 한다는 거야. 왜냐? 몇 년 지나면 다시 매도인한테 넘어갈 건물이니까 굳이 내가 힘써서 관리할 필요가 뭐 있냐 그 말이야. 따라서 목적물이 자꾸 훼손이 된다는 거예요. 목적물. 그럼 사회 경제적으로 커다란 손실이 와요. 따라서 이런 사정을 참작을 해서 가급적이면 환매 기간은 단기로 할 필요가 있다. 이게 법의 취지고, 따라서 부동산은 길어봐야 5년, 동산은 3년인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거기 법조문을 보세요. 환매 기간은 부동산은 동산 3년인데 2항이에요. 590조 2항. 환매 기간을 한번 정한 때는 다시는 연장 못한다. 이걸 신경 써놓은 거예요. 다른 경우는 기간 등이 만료가 되면 갱신하고 다 그러죠. 이거는 안 돼. 취지상. 취지를 잘 생각하면서 공부하라고 말이야. 그래서 그 2항. 한매기는 한번 정해도 다시 연장 못한다. 그걸 특히 염두에 두고 공부하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한매권을 실행할 때 동그라미 1번. 매도인은 반드시요 환매 대금을 매수인에게 제공을 하고서 환매권 행사해야 되는 거예요. 환매 대금을 선 이행으로 지급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소유권 있는 게 하고 동시행 관계 아니야. 환매 대금을 선 제공하고 그 다음에 환매 의사표시 환매권 행사하라 그 말이에요. 동그라미 1번. 그 다음 우측으로 넘어가서 동그라미 4번. 아구절 한 줄만 기억하면 404도 써진 것만. 예를 들어서 환매 특약부로 이제 매매를 했는데 A라는 사람이 매도인에 대해서 1억 원짜리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환매 기간이 도래하면 환매 대금을 제공해서 목적물 되찾아와야 되는데, 찾아와야지 채권자가 이자와 재산에서 강제 집행을 하든가 해서 채권 회수를 할 건데, 이 매도인이 환매권 행사를 안 해요. 왜? 찾아와 봐야 채권자가 강제 집행도 할 수 있으니까. 이럴 때는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을 대신해서 환매권 행사할 수도 있다 해서 환매권도 채권자 대입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그 이야기니까 앞쪽에 한 줄만 읽어두면 되고 뒤쪽까지 시험에 안 물어보니까. 그 다음 환매 효과에서 나머지 읽을 필요 없고 제일 밑에 동그라미 3번만 아까 읽은 것처럼 왼쪽으로 결부지가 잘 읽어두고, 공유지분 환매는 요 이야기네요. 잠깐 실판 보세요. 공유지분 환매는 요걸 묻는 것이니까 이 한 필 토지에 대해서 갑의 지분 2분을 을의 지분 2분을 공동소유 공유를 하고 있다. 공유 그러면 다른 공동소유와 달리 특징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야. 첫째, 지분 처분 후 자유가 인정이 되고, 둘째, 공유는 하시라도 어떤 이제 공동의 목적 때문에 공동소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야말로 우연한 사정에서 공동소유하기 때문에 하시라도 뽀갤 수가 있다. 그래서 공유물 분할의 자유가 인정된다. 지분 처분 후 자유가 인정이 되고 분할의 자유가 인정이 된다. 이게 공유 특색이야. 이 두 가지 공유 특색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가 이거란 말이야. 첫째, 지분 처분 후 자유가 인정이 되니까 갑은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자기의 지분 2분의 1을 제3자에게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고, 그런데 이때 아까 앞에서 잠깐 나왔다시피 판매의 목적물은 부동산, 동산 꼭 물건일 필요 없어요. 이런 재산권, 지분권도 판매의 목적물이 되니까 지분을 처분하면서 내가 3년 이내에 지분 대4억개 판매 특약보로 판매 특약을 맺고서 그 이야기야. 특약보로 지분을 매매할 수도 있다고 말. 지분 처분은 적용되니까. 두 번째 분할의 자유. 그러면 이제 지분이 A에게 일단 넘어왔어 이렇게. 그럼 얘가 일단 공유자가 됐을 거란 말이야. 얘는 지분을 3년에 대4억도 특약 맺었지만 아직 환매권 행사하기 전이니까 얘가 이제 공유자예요. 그런데 공유는 두 번째 분할의 자유가 인정이 돼요. 해서 지분 양순 A하고 원래 공유자 두 사람이 협의에 의해서 이 공유물을 분할을 딱 해버려 쪼개버렸단 말이야. 그 다음 요거는 내가, 요거는 네가 이렇게 환매권 행사하기 전에 분할의 자유가 인정되니까 분할을 했다고 말이야. 환매기간 3년이 딱 닥쳤어요. 그럼 얘가 이제 환매권 행사를 할 건데 원래는 뭐에 대해서 환매권 행사하더냐? 지분 2분의 1에 대해서 환매권 행사하더는데 그 사이에 분할이 돼버리니까 지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져 버렸잖아. 그러면 환매권은 뭐에 대해서 행사해야 됩니까? 이걸 묻는 거야. 이제는 지분 2분의 1 없어졌고 분할이 됐으니까 이 말을 알아들어야 돼요. 이런 말도 못 알아들으면 큰일이고 지분이 없다고 말. 그러면 분할로 인해서 요 지분의 양수인 매수인 얘가 취득한 요 부분 현물 분할이고요. 요 부분에서 환매권 행사하면 된다. 요런 이야기예요. 요게 거기 공유지분의 환매라고. 그러니까 지분 처분의 자유하고 분할의 자유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다. 그걸 염두에 가면 암기 안 하고 물 흐르듯이 그 밑에 보면은 다행스럽게 요 부분은 또 얘가 잘 써놨어. 이런 말들 다 써놨었기 때문에 그 밑에다가 쭉쭉 읽으라고. 그 다음 교환. 이 교환 계약이 저번에 계약법 강론 들어오자마자 이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우리 시험에 들어가는 것은 매매, 교환, 임대차 세 가지가 들어가는데 그리고서 매매, 임대차에 집중 출제가 되고 교환은 이제 요즘은 2, 3년에 한 문제 정도 나오는데 이리 생각하면 되는데 옛날에 2000년대 이전에는 해년마다 한 문제씩 나왔는데 문제가 너무 쉬웠어요. 법적 성질만 물어봤으니까. 교환계약도 매매하고 똑같아요. 유상계약이다, 쌍무계약이다, 프로식계약이다, 낙선계약이다. 이것만 물어봤어요. 1. 낙선계약이다, 2. 쌍무계약이다. 이런 식으로. 공짜 문제였다. 10초 동안 하나 풀고. 그랬던 것이 요즘에는 아까 앞에서 잠깐 이야기한 것처럼 교환계약이 시험에 나오면은 엄청 어렵다 그 말이야. 주로 사례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뭐 때문에 출제를 하느냐. 옛날처럼 교환계약도 매매나 똑같이 유상계약이다, 똑같이 쌍무계약이다 이런 걸 물어보는데 옛날처럼 이런 걸 물어본 게 아니라 유상계약이기 때문에 특징 담보책임 인정이 돼요. 쌍무계약이기 때문에 동시행항배권 위험부담 문제 인정이 돼요. 이런 걸 물어본다 그만. 이것도 사례 문제로. 보통 사례를 담보책임이나 동시행항배권이나 위험부담을 우리 중개사 사례를 보면은 요 매매를 통해서 주로 사례를 내는데 교환계약이나 매매나 똑같은 유상계약, 똑같은 쌍무계약이기 때문에 유상계약 특성상 똑같이 담보책임 인정이 되고 똑같이 동시행항배권 위험부담 문제 인정이 되는데 이걸 사례로 내버린다 그 말이야. 사례로. 그러면 매매로 이렇게 사례를 내게 되면은 우리 눈에 많이 익었기 때문에 합격권을 들어가서 금방 풀어요. 뭐 담보책임이나 동시행 이연부담은 쉬운 거니까. 근데 이걸 교환계약으로 바꿔버리면 낯설어진다고 말할게요. 그래서 틀린 사람이 의외로 많으니까 교환계약이 오히려 어렵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염두에 두고 이따가 몇 가지만 짚고 바로 임대차로 넘어가자 말이에요. 마지막이니까 한 5분만 쉬었다 오세요. 한 5분만.